엄마 제정신이야? 죽은 아빠가 무덤에서 통곡했어. 여인숙 구석에서 평생 수간이나 개며 살라니까. 제발. 어디서 근본도 없는 남자를 들여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딸아이의 그 표독스러운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사별하고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낡고 비린내 나는 여인숙을 홀로 지켜온 제 노고는 딸아이에게 그저 당연한 희생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빗물에 젖어 제 여인숙 문을 두드렸던 그날, 그 사람의 눈빛에는 제가 평생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제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천장에서는 비가 새고 제 마음에서는 피눈물이 새던 그 가을날. 사장님, 여기 지붕이 많이 상했네요.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무채색 인생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의 반대와 세상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제가 이 남자의 손을 잡는 것이 정말 천벌받을 짓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제 고독한 인생에 내린 마지막 선물일까요? 사이다처럼 통쾌한 반전과 눈물, 콧물 쏙 빼는 감동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런 천벌받을 인간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이 더 천벌받을 곳일지도 모르지요. 사이다 복수극과 감동의 재혼 사연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 구독을 눌러 화력을 보태주세요. 혹시 인생의 색깔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한 무채색의 나날을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오선주 씨는 사별 후 5년 동안이나 낡은 여인숙의 곰팡이, 냄새와 수건, 비린내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찾아온 빗물 젖은 한 남자. 이들의 사랑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아이의 말처럼 불효였을까요? 황혼의 끝자락에서 다시 피어난 이 뜨겁고도 시린 사랑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고독한 영혼들을 보듬는 가장 큰 따뜻함이 됩니다. 정중히 부탁드리며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제 삶은 여전히 그날의 상여 소리가 들리는 듯 정지해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2층 건물, 상록 여인숙이라는 발행 간판 아래서 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눅눅한 이불을 걷어내고 락스 냄새가 코를 찌르는 세탁기 앞에서 멍하니 돌아가는 물줄기를 바라보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지요. 제 손마디는 매일같이 찬물에 닿아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거울 속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만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색깔이 칠해질 수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식들 앞길에 방해되지 않게 이 낡은 건물이나 지키다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제 운명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기가 여인숙 지붕을 두드리고 습한 공기가 뼈마디를 파고들던 그날 저녁이었지요. 낡은 미닫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빗물에 흠뻑 젖은 커다란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우석 씨였습니다. 남자는 낡은 더플백 하나를 짊어진 채 이안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방 있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시 쉬어갈 곳이 필요해서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듬직하던지 순간 제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열쇠 꾸러미를 내주었습니다. 202호로 가세요. 뜨거운 물은 잘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은 이튿날 떠날 줄 알았던 제 예상과 달리 낡은 가방을 방구석에 깊숙이 밀어넣으며 한 달치 방세를 미리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당분간 이 근처 현장에서 일을 좀 도와주기로 해서요. 비도 피하게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이 정겨운 곳에서 좀 묵고 싶습니다. 그가 건넨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10장이 제 투박한 손바닥 위로 내려앉을 때 제 마음속에서도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이 여인숙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단한 전쟁터였지. 누군가에게 정겨운 고지라 불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가 건넨 방세를 낡은 전대 속에 조심스레 집어넣으며 고맙다는 말 대신 젖은 수건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방이 좁고 불편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여기는 보일러도 제멋대로고 천장도 낮아서 남자 혼자 지내기엔 답답하실 거예요. 제 서툰 걱정에 그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평생 공사 현장을 떠돌던 사람입니다. 지붕 있고 뜨거운 물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죠. 걱정 마세요. 그날부터 그 사람의 기묘한 장기 투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제가 어김없이 눈을 떠 세탁기를 돌리고 여인숙 곡도를 닦고 있으면 그 사람 또한 일찌감치 작업복 차림으로 방을 나섰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머물기 시작한 뒤로 10년 넘게 제 속을 썩이던 여인숙의 고장난 곳들이 하나둘씩 기적처럼 고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밤마다 귀신 나올 듯 울어대던 복도의 미닫이 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럽게 열렸고 장마철만 되면 곰팡이, 꽃이 피던 욕실의 타일 사이사이는 하얀 백시멘트로 깔끔하게 메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장우석 씨, 아니 그 손님, 이거 다 손님이 고치신 거예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수고를 하세요? 그러자 그는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툭툭 털며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녁 얻어먹는 게 미안해서 손 좀 봤습니다. 마침 연장도 제 차에 다 실려 있거든요. 사장님 손목도 안 좋으신데 이런 험한 일은 제가 해야죠. 그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을 찌릿하게 건드렸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바닥을 구르고 여인숙을 지키며 살았지만 누군가 제 뒤틀린 손목을 걱정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남편조차 죽기 전까지는 제가 차려주는 밥상과 빨래를 당연하게 여겼고 제 손이 퉁퉁 붓고 마디가 굵어지는 것은 그저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것이라 치부했었지요. 그런데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이 이방인이 제가 수건을 짤 때마다 찌푸리는 미간을 읽어내고 제 고단함을 알아봐 준 것입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시장에서 갓 사온 고등어를 노릇하게 구워 그의 저녁상에 올렸습니다. 여인숙 식당의 낡은 형광등 아래서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적막하기만 하던 이 건물이 드로소 사람 사는 집처럼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비린내 나는 장어 손질이나 하던 제 거친 인생에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웠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더군요. 하지만 행복은 늘 불안을 동반하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조심스럽게 마음의 벽을 허물어갈 무렵 서울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딸아이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딸아이는 입구에 세워진 그 사람의 투박한 작업 트럭을 보더니 대뜸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뭐야? 사장님이 이런 지저분한 차는 왜 세워두는 거야? 손님들이 즐겁하고 안 오겠어. 그리고 저 아저씨는 왜 엄마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건데? 딸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의 고요를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딸아이는 제 사별 후 5년 동안 한 번도 제 안부를 진심으로 묻지 않았으면서 오직 죽은 아빠의 자리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저를 감시하고 억압해왔습니다. 그냥 장기 투숙객이셔. 우리 여인숙 수리도 도와주시고 고마운 분이라 식사 대접 좀 한 거야. 제 변명에 딸아이는 코웃음을 치며 그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 깨라. 남들이 보면 욕해. 아빠 죽고 나서 엄마가 외로워서 아무 남자나 들인다고 소문나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어. 딸아이의 그 비수 같은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헌신해온 어미의 인생이 딸아이에게는
그저 자신의 평판을 갉아먹는 걸림돌로만 보였던 것이지요. 그 사람은 묵묵히 밥그릇을 비우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따님 오셨는데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제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엄마, 내일 당장 저 사람 내보내. 안 그러면 나 다시는 엄마 안 봐. 알았어. 딸아이의 협박 섞인 외침에 저는 낡은 행주만 꽉 쥐었습니다. 제 손톱 밑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때가 박혀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이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왜 나는 죽을 때까지 딸아이의 눈치를 보며 죽은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곰팡이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식당 구석에 놓인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하나 쳐지지 않은 무채색의 날들. 그 무채색의 일상에 겨우 빛 한 줄기가 들어오려 하는데 세상은 그 빛마저 어둠이라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다시 굵어져 여인숙 지붕을 사정없이 때렸고 저는 그 밤잠 한숨 이루지 못한 채 삐걱거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선주야, 너 정말 이대로 무너질 거니? 아니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 낡은 여인숙 밖으로 나갈 거니? 딸아이가 남기고 간 독설은 그날 밤 내내 빗소리보다 더 크게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죽은 아빠가 무덤에서 통곡할 거라는 그 말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제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비수였지요. 저는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낡은 행주를 쥐고는 일부러 그 사람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밥을 먹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더 얹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딸아이의 서슬 퍼런 경고가 환청처럼 들려와 자꾸만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그 사람이 건네는 다정한 걱정에도 저는 차갑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래요. 식사 다 하셨으면 그만 일어나시죠. 저도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제 싸늘한 말투에 그 사람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알겠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하루를 보내던 중 사고는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인해 여인숙 뒤편의 낡은 보일러실 지붕이 무너질 듯 위태로웠던 것이지요. 저는 락스 냄새가 벤장화 신발을 신고는 낡은 사다리를 가져와 지붕 아래 고인 빗물을 쳐내려 했습니다. 57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평생을 몸으로 때우며 살아온 고집이 화를 부른 셈이었습니다. 사다리 위로 올라가 빗물 섞인 흙거미를 치우던 순간 썩어있던 지지대가 비명을 지르며 뚝 부러져 나갔습니다. 악, 제 비명은 빗소리에 묻혔고 저는 공중에서 중심을 잃은 채 시멘트 바닥으로 고꾸라지려 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내 인생도 이 낡은 건물처럼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바닥에 딱딱한 감촉 대신 느껴진 것은 제 허리를 단단하고 묵직하게 감싸 안는 두 팔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받아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몸무게와 무너진 목재의 무게까지 온몸으로 받아낸 그는 제 상태를 살피느라 자신의 어깨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제 가슴이 그 사람의 두꺼운 작업복 가슴팍에 맞닿아 요동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온전히 기대본 적 없는 제 삶에 이토록 든든한 방패가 나타난 것이 믿기지 않아 저는 한동안 그 사람의 품에 안겨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제 마디 굵고 뒤틀린 손이 그 사람의 거친 옷자락을 꽉 쥐었을 때 어제 딸아이가 퍼부었던 그 모진 말들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듯 멀어지고 오직 이 사람의 따뜻한 체온만이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왜 혼자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험한 일은 제게 맡기시라고요. 그 사람의 꾸짖는 듯 하면서도 애틋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홀로 여인숙을 지키며 비가 새면 그릇을 받치고 눈이 오면 뒷자루를 들며 악착같이 버텨온 제 고독을 이 사람은 단숨에 알아봐 준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품에서 벗어나려다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는 그런 저를 안아 여인숙 식당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제 긁힌 팔다리를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지요. 투박하고 마디가 굵은 그 사람의 손이 제 상처를 스칠 때마다 덧나있던 제 마음의 상처도 함께 아물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의 노란 전구, 불빛 아래서 마주한 그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어떤 젊은이보다 활기차고 선한 기운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따님 말씀 때문에 저를 멀리하시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사장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장님이 이 낡은 건물처럼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들의 평판을 위해 제 삶을 무채색으로 치러왔던 세월들이 억울하고 가련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딸아이의 차가운 눈빛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밤새 제 곁을 지키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어느덧 잦아들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여인숙의 낡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더 이상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으려던 찰나 여인숙 입구에서 다시 한번 거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아이가 이번에는 사위까지 데리고 저를 강제로 요양원으로 보내거나 여인숙을 팔아버리겠다며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제 짧은 봄날이 다시금 시커먼 구름에 가려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꽉 쥔 주먹에 힘을 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 제 인생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딸아이가 내민 서류 뭉치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남편의 숨겨진 유언과 여인숙의 얽힌 충격적인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눈앞에 내던진 서류 뭉치는 차가운 빗물에 젖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봐. 아빠가 죽기 전에 이 여인숙 내 이름으로 증여한다는 공증 서류야. 그동안은 엄마가 불쌍해서 참았는데 이제 안 되겠어. 이런 지저분한 여인숙 당장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내 아파트 대출금 갚을 거야. 딸아이의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장어빈을 묻혀가며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 여인숙을 일궈왔는데 죽은 남편은 제 노후는커녕 오직 딸아이의 앞길만을 위해 이 집을 제 등 뒤에서 넘겨주었던 것이지요. 사별 후 5년 동안 제가 이 낡은 건물을 지키기 위해 흘린 피땀은 남편의 유언 한 장에 먼지처럼 흩날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려 했지만 눈앞이 흐려져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턱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고 꽉 쥐어 하얘진 마디마디가 제 억울함을 대변해주고 있었지요. 딸아이는 제 곁에 서 있던 그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저씨도 들었지? 이제 여기 주인은 나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요. 우리 엄마 꼬셔서 한몫 잡으려나 본데 꿈 깨라고. 그 모욕적인 언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이 여인숙이 어떤 곳인데, 내 아빠랑 내가 어떻게 읽은 곳인데 내 마음대로 팔겠다고 난리야. 제 외침에 딸아이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사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법대로 해? 아빠 인감도장 찍힌 서류가 여기 있는데 엄마가 무슨 수로 버텨? 당장 이번 주까지 비워. 안 그러면 명도 소송이라도 걸 테니까. 자식의 입에서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직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제 인생을 무채색으로 칠하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길거리로 나앉는 처지라니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서류를 지켜보던 그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차가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지요. 따님, 서류가 참 치밀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딸아이와 사위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근처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죠? 사실 저는 평생 건물을 짓고 보수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여인숙, 남편분이 증여하겠다고 한 그 시점에 이미 보수 공사 대금이 수천만 원 밀려 있더군요. 그 채권,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폭탄 선언에 딸아이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지만 뒤로는 리조트 사업에 투자한다며 여인숙을 담보로 여기저기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제가 낡은 전대를 차고 10원짜리 하나 아껴가며 빚을 갚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빚이 있었다니. 딸아이의 당황한 외침에 그 사람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인숙을 팔아도 그 빚 갚고 나면 따님 손에 쥐어질 돈은 한 푼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부족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 여인숙에서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단호한 태도에 딸아이는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어미를 내쫓으려던 딸에게 그 사람은 가장 정직하고도 무서운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지요. 딸아이와 사위가 도망치듯 여인숙을 빠져나간 뒤 정막이 찾아온 식당에는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고 그 사람은 저를 부축해 낡은 자개장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사장님,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사장님의 인생을 통째로 뺏어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장어빈을 묵혀가며 살아온 제 고단한 세월이 이름도 모를 이 남자의 품 안에서 비로소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딸의 독설로 갈기갈기 찢겨나간 제 가슴에 그 사람의 투박한 손길은 유일한 약이 되어 주었지요. 저는 그날 밤 낡은 여인숙 문을 걸어 잠그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죽은 남편의 그림자도 자식의 이기심도 아닌 오직 제 자신을 위해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비린내 나는 수건 뭉치와 곰팡이 핀 천장이 전부였던 제 무채색 인생에 그 사람이 가져온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딸아이가 다시금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저를 압박해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꽉 쥔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맞서기로 다짐했습니다. 빗줄기는 어느덧 잦아들었고 여인숙 창가로 비치는 달빛은 제2의 전성기를 예고하듯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채권 서류를 내밀며 딸아이를 돌려보낸 뒤 여인숙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지요. 며칠 뒤부터 시장 입구에만 나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같이 장어빈을 치며 고생해온 상인의 동생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고 제가 다가가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며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숙 근처 구멍가게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건넨 말은 제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혔습니다. 선주야, 너 정말 조심해야겠다. 서울 사는 내 딸이 마을 사람들에게 울면서 전화를 돌렸다더라? 내가 죽은 남편 보험금이랑 여인숙까지 뺏으려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남자를 들여서 눈이 맞았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식이라 믿었던 딸아이가 제 어미를 동네 사람들 앞에서 파렴치한 불륜녀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지요. 딸아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문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공격적인 명도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제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추악한 거짓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결같이 정직하게 살아온 제 명예가 딸아리의 이기심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여인숙 꼭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의 숫자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괴물의 눈동자처럼 보였고 제 손톱 밑에 박힌 세월의 때는 이제 씻을 수 없는 치욕의 흔적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울음소리를 듣고 작업복도 벗지 못한 채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여기 머물지 않았다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사람의 투박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저들이 나쁜 거지. 당신은 나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나요? 30년 장어 대가리 치며 버틴 목숨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안 당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57이라는 나이에 다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무섭고 떨렸지만 제 곁에는 이제 혼자가 아닌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예 여인숙 입구에 불법 점유 및 사기 분쟁 중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설 경비업체 사람들까지 동원해 손님들의 출입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의 악랄한 행위로 인해 단골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고 여인숙은 순식간에 폐허처럼 적막해졌습니다. 곰팡이 냄새 가득한 복도에는 제 거친 숨소리와 그 사람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낡은 전대를 고쳐매며 결심했습니다. 딸아이가 법을 무기로 저를 옥죄려 한다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삶의 지혜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싸우겠노라고 말이지요.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전성기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전쟁터로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딸아이의 공세는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불륜, 소문만으로는 부족했신지 이번에는 아예 여인숙의 숨통을 물리적으로 끊어놓으려 작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손님들의 빨래를 하려 세탁기를 돌렸으나 윙윙거리는 기계음만 들릴 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제가 수도꼭지를 비틀어 보았지만 메마른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요. 설상가상으로 복도의 전등마저 깜빡거리더니 여인숙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딸아이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관리업체에 연락해 전기와 수도를 강제로 차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저는 낡은 전대를 꽉 쥐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며 장어빈을 묻혀가며 일군 제 터전이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이토록 무력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밴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이 이대로 썩어 없어질 것 같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을 뚫고 묵직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익숙한 등 머리에 작업용 전등을 쓰고 한 손에는 커다란 생수통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왔습니다. 그 낮고 듬직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능숙하게 비상용 발전기를 가동해 식당의 전등을 하나 켰고 제가 쓸 씻을 물까지 미리 준비해 주었지요. 저들이 사장님을 말려 죽이려나 본데 제 눈앞에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법무사 친구에게 연락해 두었으니 내일 당장 갖춰본 신청부터 냅시다. 그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이 제 떨리는 어깨를 잡아줄 때 저는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사설 경비원들을 여인숙 정문에 배치하여 남아있던 장기 투숙객들마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강제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곧 철거될 건물입니다. 불법 점유자랑 엮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요. 그들의 거친 고함에 손님들은 도망치듯 여인숙을 떠났고 상록 여인숙이라는 다랭 간판은 이제 조롱의 상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낡은 달력에 적어둔 예약 영단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제 젊음을 다 바쳤는데 그 대가가 고작 제 생존권을 뺏으려 드는 자식의 칼날이라니요. 저는 식당 구석에 있는 낡은 자개장 거울 속에 지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고단함이 묻어나는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예전에는 없던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주야, 너 여기서 무너지면 평생 지하에서 아빠 볼 면목 없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사람이 가져다 준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듯 까끌거렸지만 악착같이 씹어 삼켰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제 잃어버린 30년 세월을 증명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밤새워 남편의 과거 투자,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딸아이에게 여인숙을 넘기기 훨씬 전 이미 다른 곳에 이 건물을 담보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이것 보세요. 남편분이 따님 모르게 이 여인숙 지분을 쪼개서 리조트 사업자들에게 넘기려던 정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따님이 가진 증여 서류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요. 그 사람의 말에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딸아이가 믿고 있는 그 유산이 사실은 독이 든 성배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꽉 쥔 주먹에 힘을 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이니까요. 그 사람이 찾아낸 남편의 이중담보 서류는 제게 큰 무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낡은 전대 속에 소중히 챙겨넣고는 마지막 자비로 딸아이를 설득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너에게 남겼다는 그 서류는 사실 빚더미나 다름없어.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엄마랑 같이 해결하자. 제 간곡한 호소에 딸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건장한 남자 2명을 불러들였습니다. 엄마 거봐. 내가 엄마인지 능력이 이상하다고 했지? 자꾸 이상한 서류 들고 와서 헛소리하는 보니까 정말 치료가 시급해 보이네. 사위랑 상의해서 이미 이번 수속 다 마쳤으니까 저분들 따라서 조용히 가. 순식간에 제 팔을 낚아채는 그들의 거친 손길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해? 딸아이는 제 절규를 비웃으며 사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그 사기꾼 같은 아저씨한테 홀려서 재산 다 털리기 전에
우리가 보호해 주려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보호라는 단어가 이토록 소름 끼치게 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장어빈을 묻혀가며 일군 인생의 대가가 딸아이의 아파트 대출금을 위해 정신병원에 처박히는 신세라니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지면서도 꽉 쥔 전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딸아이의 세련된 아파트 숲이 마치 저를 가두는 거대한 비석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제 낡은 전대 속에는 오직 그 사람이 찾아준 남편의 비밀 서류만이 마지막 희망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차가운 병실에 갇혔습니다. 하얀 벽과 창문의 쇠창살은 제가 평생 지켜온 여인숙의 곰팡이 튄 천장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제 말을 듣기는커녕 제 팔에 억지로 진정제를 주사하려 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우리 딸이 내 재산을 뺏으려고 나를 여기 가둔 거라고요. 제 외침은 하얀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제 기운에 의식이 흐릿해져 가는 와중에도 저는 거칠어진 제 손마디를 만지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선주야, 여기서 잠들면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내 인생은 정말로 저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 거야.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낯익은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우석 씨. 아니, 그 사람인가? 흐릿한 시야 사이로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여인숙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위기를 직감한 그가 법무사 친구와 함께 경찰을 대동하여 저를 찾아낸 것이었지요. 사장님, 제가 늦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이 제 손을 꽉 잡아줄 때 저는 비로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딸아이가 제출한 입원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과 제가 멀쩡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미리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병원을 빠져나와 여인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이미 여인숙 담벼락에 강제 철거라는 붉은 글씨를 써붙이고 중장비까지 불러들인 상태였습니다. 제 30년 세월이 무너지기 직전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저는 낡은 전대에서 남편의 비밀 서류를 꺼내 들고 중장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붓을 테면 부셔봐. 이 건물 지분 절반이 이미 리조트 사업자들에게 넘어갔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 내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넘겨준 줄 알았니? 이건 너를 지옥으로 끌어들인 빚더미야. 제 사자 후에 중장비 기사들은 멈칫했고 승리를 확신하던 딸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이제 공수교대의 시간이 왔음을 저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확신했습니다. 중장비의 굉음이 멈춘 여인숙 마당에는 정적보다 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내민 남편의 비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훑어보던 딸아이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서류에는 남편이 죽기 직전 리조트 개발업자들에게 여인숙 부지를 담보로 이미 5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 쓰고 그 지분 절반을 넘겼다는 공증 서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그토록 당당하게 주장하던 증여권은 사실 5억 원의 빚과 리조트 업자들의 소송 폭탄이 예고된 독이 든 성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이럴 리 없어. 엄마가 조작한 거지. 딸아이는 실성한 듯 소리를 질렀지만 그 순간 여인숙 대문을 박차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리조트 개발업자들이 고용한 용역들이었습니다. 오장수 씨 따님이시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상속인인 그쪽이 빚 5억 원이랑 연체이자 갚으셔야겠네.
아니면 이 땅 권리증 당장 우리한테 넘기든가. 사내들의 거친 압박에 딸아이는 금세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여인숙을 팔아치우려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떠는 가련한 모습뿐이었지요. 사위 또한 제 아내를 챙기기는커녕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자식이라 믿었던 이들의 추악한 본성을 마주한 제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가 진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곁을 지키던 그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에는 남편이 생전에 공사 대금을 미납했던 또 다른 채권 서류가 들려 있었지요. 당신들, 이 여인숙에 대해 권리 주장하기 전에 순서부터 지키시지. 내가 가진 유치권이랑 공사 대금 채권이 당신들 담보권보다 우선순위라는 거 법무사 통해서 이미 확인 끝냈어. 이 건물에서 손 떼고 법대로 진행할 거면 지금 당장 나가. 그 사람의 단호하고 묵직한 카리스마의 용역 사내들은 잠시 주춤거리더니 이내 혀를 차며 물러갔습니다. 좋아. 법대로 해보자고. 하지만 저 여자 상속 호기 안 하면 평생 우리한테 쫓기게 될 줄 알아. 사내들이 떠난 자리에는 딸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비릿한 장어 냄새와 섞여 여인숙 곡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딸아이는 제 무릎을 붙잡고 통곡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 아빠 빚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나 이대로 길거리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어미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던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용서라는 단어가 어찌나 가증스럽고도 서글프던지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너에게 엄마는 재산 뺏기 위해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이었을 뿐이잖니. 이제 와서 엄마를 찾니? 제 서늘한 물음에 딸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낡은 시멘트 바닥을 손톱이 하얘지도록 긁어댔습니다. 저는 57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살았던 제 인생의 무거운 고리를 이제야 끊어낼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낡은 전대를 다시 한번 허리에 질끈 동여매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자식의 폐륜으로 얼룩진 이 상록 여인숙을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위한 당당한 고금자리로 다시 세우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곁에 서서 묵묵히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고생 끝났습니다. 제가 이 건물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완벽하게 고쳐놓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약속이 제 마음속 곰팡이 핀 구석구석을 밝히는 햇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인숙 지붕 위로 비치던 시커먼 구름은 어느덧 물러가고 씻은 듯 맑아진 하늘 아래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격은 이제 막 궤도에 올랐을 뿐입니다. 딸아이와 사위가 저지른 폐륜적인 강제 입원 시도와 명예 도용에 대한 법적 단죄가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이 은닉했던 나머지 재산의 정체 또한 명확히 밝혀내야 했지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으며 여인숙 입구를 당당하게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희생양도 되지 않는 오직 제 자신을 위한 전쟁터로 당당하게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위기는 축복의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는 그 말처럼 저는 이 시련을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와 진정한 해방을 얻게 되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딸아이가 남편의 빚더미 서류를 안고 마당에서 실성한 듯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제 눈을 가리고 있던 자식이라는 이름의 허상이 깨져나가는 소리였지요. 저는 낡은 전대를 다시 한번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는 곁에 서 있던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었고 그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은 이미 다음 싸움을 위한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슬퍼하실 시간 없습니다. 저들이 사장님을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던 증거와 강제 철거를 시도했던 불법 행위들, 하나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묵직한 목소리에 제 가슴 속에는 30년 넘게 장어빈을 치며 갈아온 도끼가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딸아이와 사위가 저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허위 진단서를 어디선가 구해왔지만 그 사람의 법무사 친구가 찾아낸 병원 폐쇄회로 화면에는 제가 사지가 붙들린 채 절규하며 끌려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마주한 딸아이는 경찰서 조사실에서도 제 눈을 피하며 벌벌 떨었지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땐 나도 너무 급해서 그랬어.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딸아이의 그 비굴한 애원에도 제 마음은 이미 무채색의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자식이 어미를 산 채로 매장하려 했는데 이제 와서 눈물 몇 방울로 용서를 빌다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라 상록 여인숙의 주인 오선주로 여기 서 있는 거야. 법대로 하자꾸나. 동시에 우리는 여인숙 지분을 노리던 리조트 업자들을 향해서도 반격의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남편이 빌려 썼다는 5억 원의 채권은 사실 불법 고리대금과 엮인이면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건물을 짓고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인맥을 동원해 그 리조트 업체가 과거에 저질렀던 분양 사기와 공사, 대금 미지급 사례들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들을 들고 업자를 찾아갔을 때 그들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합의를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몰라뵀습니다. 이 채권 원금만 돌려주시면 집은 포기하고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업자의 비굴한 제안에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인숙 식당의 낡은 형광등 아래서 그 사람과 함께 법적 서류들을 검토하던 밤, 저는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고 여인숙 처마 끝으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마치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낡은 자개장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선주야, 내 인생의 봄날은 이제 시작이야. 비린내 나는 수건과 곰팡이 핀 천장이 전부였던 이 여인숙을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할 성벽으로 만들 거란다. 법의 심판대는 냉정했고 제가 흘린 30년 세월의 눈물은 그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딸아이와 사위가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던 폐륜적인 행위는 명백한 증거 앞에 꼬리를 내렸고 남편이 제 몰래 쳐놓았던 리조트 빚더미 또한 그 사람이 찾아낸 이면 계약서 덕분에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딸아이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여인숙에 대한 제 점유권과 운영권을 최종 승인하던 날, 저는 낡은 전대를 꽉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제 인생을 억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치워낸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울부짖는 딸아이를 뒤로 한 채 저는 그 사람의 단단한 팔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부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평생 다져온 건축 현장의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곰팡이 냄새 나던 상록 여인숙을 마을 최고의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이 낡은 건물은 잊으세요. 제가 사장님의 남은 인생처럼 환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 사람의 지휘 아래 삐걱거리던 복도는 세월의 멋을 간직한 원목마루로 교체되었고 물이 새던 천장은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통창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장어탕을 끓여 대접하며 난생 처음으로 제 일터가 설렘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락스 냄새와 비린내만 가득했던 제 일상이 신선한 나무 향기와 그 사람의 땀방울 섞인 열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딸아이의 거짓말에 속아 저를 손가락질하던 상인의 동생들이 하나둘씩 사과하며 찾아왔지요. 선주 형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 딸년 말만 믿고 형님을 오해하다니. 정말 미안해. 저는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악인을 증거라는 가장 큰 복수는 제가 더 멋지게 성공하여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새로 단장한 여인숙은 황혼의 쉼터라는 세련된 간판을 달고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낡은 자개장은 그 사람의 손을 거쳐 세련된 고각으로 재탄생했고 벽에 걸린 낡은 달력 대신 제 제2의 인생을 기록할 깨끗한 일기장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새로 단장한 여인숙이 문을 연 지 불과 석 달 만에 황혼의 쉼터는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드는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설계하고 다듬은 원목의 따스함과 제가 정성껏 준비한 장어 보양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예약 전화가 빗발치고 마당에는 대기하는 차들로 가득 찼지요. 30년 넘게 장어빈을 묻혀가며 고생한 제 거친 손마디가 이제는 손님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귀한 손으로 대접받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람과 긍지가 차올랐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던 낡은 천장 대신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화사한 햇살을 받으며 앞치마를 고쳐맬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정한 봄날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공이 깊어질수록 어둠 속에 숨어 도끼를 품은 자들의 시기도 거세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까지 처분하고 새빵살이로 전락한 딸아이는 제 여인숙의 성공을 뉴스로 접하고는 눈이 뒤집혀 다시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가짜 피해자들을 앞세워 여인숙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숙 주인은 우리 아빠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이다. 늙은 엄마를 꼬드긴 남자가 건물을 통째로 뺏으려 한다. 딸아이의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질 때 제 가슴은 잠시 철렁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궈온 제 명예가 다시 한번 자식의 손에 짓밟히는 것 같아 턱 근육이 부르르 떨리고 꽉 쥐어 하얘진 주먹 마디가 하얗게 질렸지요. 그때였습니다. 그 사람은 당황한 저를 제지하며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따님, 그만하시죠.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쳤고 당신이 가짜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한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그 사람의 단호하고 묵직한 선언에 딸아이는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며 확성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어미의 성공을 무너뜨리려던 마지막 가락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된 것이지요. 경찰이 들이닥쳐 딸아이와 가짜 시위대들을 연행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낡은 자개장 옆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별 후 5년 동안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낡은 전대를 차고 고생했던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비로소 그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딸아이와 사위가 제 여인숙 마당에서 끌려간 뒤 마침내 상록 여인숙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법원은 딸아이에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죄를 물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위는 폐륜적인 행위가 직장에 알려지며 결국 파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몰락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평생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묶여 제 자신을 지워왔던 독한 세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안도감이었지요. 저는 낡은 전대를 풀러 깨끗한 서랍 안에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곁에서 묵묵히 여인숙의 마지막 보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이 건물에는 사장님의 고통 대신 행복한 웃음소리만 가득할 겁니다. 그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57. 제 인생의 화려한 전성기는 이제 막 만개하기 시작한 꽃봉오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을 먼저 꽉 잡았습니다. 장우석 씨, 아니 그 사람, 저와 함께 이 여인숙을 사랑의 보금자리로 읽어가지 않겠어요?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 당신 곁에 서고 싶습니다. 제 고백에 그 사람은 말없이 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작지만 성대한 여인숙 재개관 파티를 열었습니다. 선주영님,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그 좋은 사람이랑 여행도 다니고 인생 즐기며 살아. 동생들의 응원에 저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장어 손질 대신 손님들에게 향기로운 꽃차를 대접하고 곰팡이 튄 천장 대신 그 사람과 함께 별을 보는 일상.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진짜 인생이었지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여인숙 문을 열 때마다 뒤도를 드립니다. 딸아이와 사위는 지방의 작은 단칸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 앞에는 저를 아껴주는 그 사람과 제 손길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여인숙이 있으니까요. 인광보라는 말이 이토록 서슬퍼런 칼날인 줄은 딸아이와 사위도 미처 몰랐을 겁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여인숙을 팔아치우려던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이 되어 그들의 목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장모를 강제로 감금하려 했다는 사실이 직장 내에 소문이 퍼지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파면이라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퇴출을 당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 대리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사위는 이제 낮술에 취해 낡은 단칸방에서 벽지나 뜯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딸아이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로 인한 실형 위기 속에서 그동안 저 몰래 여인숙 운영 자금을 이용했던 내역들이 낱낱이 밝혀지며 막대한 배상금까지 떠안게 되었지요.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를 처분하고도 빚을 다 갚지 못한 딸아이는 결국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지하방으로 쫓기듯 이사를 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고 곰팡이가 벽지를 뒤덮는 그곳에서 딸아이는 매일같이 사위와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고 싸운다고 하더군요. 제가 30년 넘게 여인숙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그 아이를 뒷바라지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더니 이제 직접 그 냄새를 맡으며 살게 되니 제 고통을 조금은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욕심에 눈이 먼 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피해자인 줄만 압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제게 전화를 걸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엄마가 그 남자랑 눈만 안 맞았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아 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의 전화를 조용히 차단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베풀었던 제 자비는 이미 병실 쇠창창 너머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당 상가에 앉아 그 사람이 정성껏 닦아놓은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아이가 버린 제 30년 세월은 이제 이 아름다운 여인숙의 걸음이 되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저를 피하던 상인들이 이제는 제 손을 잡으며 딸아이의 몰락을 고소해 합니다. 선주형님, 그 딸년 정말 천벌받은 거야. 어미를 사지로 몰더니 꼴 좋게 됐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제는
제 명예를 회복해주는 찬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운 법입니다. 번듯한 직장인이라며 어미의 노고를 비웃던 사위는 이제 취업시장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모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는 그 추악한 판결문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그 사람이 법무사 친구를 통해 업계에 공유한 사실관계는 사위의 재취업 길을 완벽히 차단했지요. 36살 젊은 나이에 일용직 근로자 사무실을 전전하며 흙먼지를 마시는 사위의 모습은 제가 여인숙 지붕을 고치며 흘린 땀방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비굴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장어빈을 묻혀가며 보내준 용돈으로 세련된 정장을 사입던 그 남자는 이제 낡은 작업복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소주병을 끼고 사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상황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지하방에서 곰팡이와 사투를 벌이던 딸아이는 결국 쌀독이 바닥나고 전기마저 끊기는 극한의 생활고에 내몰렸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그 아이는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예고도 없이 다시 황혼의 쉼터를 찾아왔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빗물에 젖은 몰골로 마당에 꿇어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 이대로 죽을 것 같아. 밥 한 끼만 먹여주면 안 돼. 딸아이의 그 비굴한 구걸 소리에 저는 낡은 자개장 거울 앞에 서서 제 매끄러워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딸을 안아주었겠지만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모성은 이미 그 차가운 병실의 쇠창살 너머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부드러운 만류를 뒤로하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줄기 아래서 부들부들 떨며 턱 근육이 경련하는 딸아이의 모습은 제 인생을 옥죄던 괴물이 아니라 그저 추악한 욕심에 찌든 이방인일 뿐이었지요. 저는 딸아이가 내민 더러워진 손을 차갑게 외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밥은 손님들을 위한 것이지 부모를 생매장하려던 짐승을 위한 게 아니란다. 돌아가렴. 딸아이는 제 냉정한 태도에 본색을 드러내며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이 단호한 걸음으로 제 곁에 섰습니다. 그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에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요. 따님, 한 번만 더 행패 부리면 가처분 위반으로 즉시 구속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하늘이 내리는 벌은 천천히 그러나 피할 길 없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도 남은 뒷더미에 허덕이던 딸아이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급한 불을 끄겠다며 사설 대부업체에 손을 뻗은 것이 화근이었지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고리대금의 공포 앞에 딸아이는 제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제발 돈 좀 해줘.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갇혀 절규할 때 딸아이가 보였던 그 차가운 미소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딸아이는 빚쟁이들을 피해 낡은 보따리 하나만 챙긴 채 밤도망을 쳤고 연고도 없는 타양 어디에선가 제 눈을 피해 쥐 죽은 듯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사위의 몰락은 더 처참했습니다. 한때 대기업 대리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장모인 저를 무시하던 그 남자는 이제 알코올에 중독되어 길거리를 떠도는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제가 여인숙을 새롭게 단장하고 지역 노인들을 위해 열었던 무료급식소 앞에 유독 고개를 숙인 채 밥상을 기다리는 사내 하나가 보였습니다. 때가 찌든 낡은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 그리고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받으러 다가온 그 사람은 바로 사위였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쥐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장모님, 아니 사장님. 사위가 내뱉은 그 한마디에는 후회와 수치심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떨어뜨린 숟가락을 주워주는 대신 그가 먹으려던 국그릇에 따뜻한 밥 한 덩이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먹고 가렴. 이것이 부모를 버린 자가 마지막으로 받는 자비란다. 제 담담한 말에 사위는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악인의 몰락은 이토록 처절하게 그리고 주인공의 승리는 품격 있고 통쾌하게 대조되어야 하니까요. 여인숙 마당에 쌓여있던 해묵은 갈등의 잔해들이 모두 치워지고 나니 비로소 제 인생의 진정한 주권이 제 손안에 들어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 법무사를 찾아가 남편의 빚더미로 얼룩졌던 여인숙의 명의를 제 이름으로 완전히 단독 등기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죽은 남편의 유산도 자식들의 탐욕 대상도 아닌 오직 저 오선주라는 여자가 30년 넘게 장어빈을 묻혀가며 지켜온 고귀한 노동의 결실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선주 씨, 이제 정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세요. 이 집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삶도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으며 건넨 그 한마디는 사별 후 5년 동안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인숙의 재오픈 기념식과 더불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조촐한 재혼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명분으로 제 노후를 갉아먹으려던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린 셈입니다. 발표 당일 소식을 듣고 달려온 딸아이는 여인숙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사설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혀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남한테 재산을 다 주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한 번만 봐주어. 딸아이의 그 비굴한 외침은 이제 제 귀에 닿지 않는 공허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57세, 제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자연스러운 노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시집 오던 날보다 더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고 제 곁에 서서 제 거친 손마디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선주 씨, 당신의 남은 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비린내 나던 전대 대신 이제는 제 손을 잡고 세상 구경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닙시다. 마을 잔치가 열린 날 상인의 동생들과 이웃들은 저희 두 사람을 향해 아낌없는 축복을 보내주었습니다. 선주 형님, 정말 잘했어. 자식 놈들한테 다 퍼주어봐야 소용없다는 거 형님이 몸소 보여주었네. 이제는 형님 인생만 생각해.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여인숙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57세 오선주.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고 몰락은 악연을 끊어내기 위한 필연이었다고 말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상록 여인숙에는 이제 비린내 대신 은은한 침향과 갓볶은 커피 향기가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곰팡이를 가리기 위해 덧방을 쳤던 벽지 자리에 이제는 그 사람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선반들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감사 편지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지요. 57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제가 만난 이 평화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분신 같았던 자식의 독서를 견뎌내고 남편의 배신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낸 뒤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제 영혼의 독립 선언문이었지요. 저는 오늘도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뜨지만 예전처럼 고단함에 짓눌려 신음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정성껏 끓여놓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선주야, 오늘도 참 고생 많았다라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고소하고 그 모진 인연을 끊어낼 용기를 냈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영혼을 갉아먹고 노후의 안식처까지 뺏으려 드는 자가 과연 자식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장어빈을 치며 그 아이의 학비와 결혼 자금, 그리고 서울 아파트 중도금까지 제 뼈를 깎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라는 비수였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그 사람의 손을 잡지 않고 저들의 뜻대로 무너졌다면 지금쯤 저는 차가운 병실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도 잊은 채 말라 죽어갔을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자식의 효도가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쥐고 있는 경제적 자립과 꺾이지 않는 자존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제 남편이자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료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이 제 뒤틀린 손목을 마사지해 줄 때마다 저는 사랑이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황혼에 만난 사랑은 뜨겁지는 않아도 서로의 상처를 가장 깊게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소미불 같은 것이더군요. 우리는 여인숙에 남은 방들을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홀로 외롭게 늙어가는 시니어들을 위한 쉼터로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상처로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임을 그 사람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인숙 마당의 낡은 자개장은 이제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명물이 되었고 제 인생 또한 그 자개장처럼 칠이 벗겨지고 금이 갔을지언정 그 속에서는 더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런 천벌받을 인간들. 사이다 복수극이 본격적으로 마무리되기 전 구독을 눌러 화력을 보태주세요. 구독하지 않으면 이 감동적인 결말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딸아이의 소식을 들어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새빵살이를 하든 빚쟁이에게 쫓기든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탐욕의 결과일 뿐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법리는 이토록 정확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자는 제 눈에서 진물이 나와야 끝이 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혹은 고독한 노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낡은 전대와 인감도장이 어쩌면 여러분의 마지막 생명줄일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여인숙 앞마당에 감나무의 주홍빛 결실이 가득 열린 가을날, 저희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정성껏 가꾼 이 마당에서 작은 서약을 나눴습니다. 시장 상인의 동생들이 가져온 투박한 축하 화환들과 그 사람이 밤새 깎아 만든 나무 단상 위에서 저는 57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가슴 벅찬 설렘을 느꼈지요. 사별 후 5년 동안 제가 차고 다녔던 낡은 전대는 이제 안방 깊숙한 곳에 기념비처럼 보관해 두었습니다. 대신 제 손에는 그 사람이 정성껏 끼워준 소박한 가락지 하나와 앞으로의 생을 함께 걷겠다는 단단한 약속이 쥐어져 있습니다. 30년 넘게 장어빈을 묻혀가며 자식 뒷바라지에만 매달렸던 제 고단한 손이 이제야 비로소 사랑받는 여자의 손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딸아이와 사위의 소식은 이제 바람결에 들려오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경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사위가 막노동판을 전전하다 허리를 다쳐 좁은 방에 누워만 있고 딸아이는 뒷쟁이들을 피해 식당 주방 보조를 하며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처지라고 하더군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후의 안식처까지 뺏으려던 자식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바로 제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천벌받을 인간들. 사이다 복수극이 마무리되기 전
구독을 눌러 화력을 보태주세요. 구독하지 않으면 이 기막힌 반전의 끝에 담긴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그 사람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며 새로운 인생의 지도를 그려나갑니다. 57세. 누군가는 저무는 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막 떠오르는 제2의 태양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전국의 어머니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여인숙 옥상에 올라가 맑게 갠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낡은 기와 사이로 별빛이 쏟아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저희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도덕적 잣대로 저를 심판해 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